쉬는 시간 이러고 혼자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려는데 딱 여기로 오기가 싫어 가지고 베란다에 나가서 세탁기 옆에 서 가지고 요렇게 화단을 내려다봤어요. 봤더니 민들레가 엄청 폈네요. 네. 민들레는 누가 갖다 심는 것도 아니고 지가 이렇게 홀씨가 요렇게 날아와서 거기 정착을 한 모양인데 화단에 노랗게 뿅뿅뿅뿅 막 올라와 가지고 너무 귀엽다. 빨리 이거 다 하고 내려가서 꽃구경하고 싶네요. 네. 지금 벌써 4 월이어 가지고 날씨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 미술관이 개관을 안 합니다. MMCA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매번 홈페이지에서 도대체 언제 열려나 막 보는데 학교도 안 여는 고 미술관도 안 열고 학교 안 연 건 또 강의를 하느라 힘들지만 미술관 안 여는 것도 저한테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한 달, 2달 이상을 전시를 못 보고 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봄이 됐는데도 전시장을 한 번도 못 간 일이 거의 없다가 '평생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아 그동안 내가 전시 중독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금단 현상이 와요. 막 너무 막 하고 싶은 거죠. 네. 조만간 빨리 미술관도 열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은 수업을 야외 수업처럼 전시 보러 갔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 이제 자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뻔해요. 국립 아니면 시립 이런 곳이 어 무료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유료 전시를 제가 뭐 학생들 다 입장료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같이 가자고 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리고 전시가 국립이나 시립이 꽤 괜찮기 때문에 자꾸 국립 아니면 시립을 갔는데 여러분은 대학생이라서 이제 무조건 무료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립은 뭐 모든 사람에게 무료이고 국립 같은 경우는 대학생은 아직까지 다 무료죠. 근데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면 얼마 안 되지만 뭐 4,000원 정도의 입장료인데 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싼 거죠. 그 정도 시술 규모의 4,000원을 받으면. 어쨌든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 할인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인 카드라는 거 아세요? 예술인 패스? 네.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졸업한 후에 이제 생각하게 될 텐데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복지 혜택으로 예술인 패스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 패스를 취득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이제 규정이 계속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자기가 예술인이란 거를 증명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에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활동했던 걸 보내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저한테 패스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인 패스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죠. 지금 제 나이까지 주구장창 이쪽 일을 해 왔으면 작가 같은 경우는 개인전을 뭐 했던 팜플렛이나 홍보했던 거 뭐 이런 걸 보내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학술적인 건 쳐 주진 않더라고요. 뭐 전시 큐레이팅했던 경력 아니면은 일반 잡지 같은 데다가 글을 기고했던 경력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보내면 증빙을 열심히 스캔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니 그게 왔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너는 예술가다."라고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술인 패스를 갖게 된 후로는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 뭐 이런 데서 자꾸 메일이 와요. 단체 메일이 하나씩 오는데 뭐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지원 자금 같은 거 신청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오고 뭐 이렇게 나라에서 나름 예술인이란 걸 하나의 직업으로 관리를 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인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전시나 공연도 쪼끔 할인을 해 주거나 뭐 무료로 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 패스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 대한민국에서 어쨌거나 직업 예술인에 들어 있구나.'라는 하나의 증빙 서류가 있는 셈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우리 책에 매띠아 매체 부분에 30쪽 보면은 그게 좀 중요하게 나와요. 네. 예전에는 예술가가 뭐냐 하면은 그가 화가 길드에 소속되고 일정 단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너 직업이 뭐니?" 그러면 어떤 길드에서 화가로 어 그림을 그리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으면 화가인 거고 그게 마음속에 있지만 거기에 소속이 돼 있고 그걸로 돈벌이를 못 하고 있으면 화가 지망생인 거지 화가는 아닌 거죠. 그 기준이 좀 분명했었죠, 이런 식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렇게 소속된 사람한테 회화의 정의를 물으면 간단히 화가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거죠. 직업이 화가인 사람이 그린 그림이 회화인 거니까. 네. 그런데 자, 우리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가 9개의 표를 만들었을 때 제일 왼쪽에 해당되는 재능, 맞디에, 모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카데미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 창조성, 매체, 창안이 있는 얘네 바우하우스 모델 혹은 모더니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쪽에 오면은 네. 이건 회화가 뭐냐라고 물으면 좀 달라지는 거죠. 예술가가 화가의 매체로 작업한다는 것은 그가 회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 그것에 대해 말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의문을 품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쪽 아방가르드 계열, 모더니스트 계열에게 예술이란 거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속, 네가 어디에 속해 있고 네가 증빙 서류를 내서 어떤 자격을 받았고 이런 문제로 예술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회화의 정의를 물으면 지금까지 어느 화가도 한 적이 없는 일이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책 24쪽에서 나왔던 미래의 정당성을 준다, 미래의 합법성을 둔다. 네, 24쪽 중간에 새로운 미술은 두려움과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그 합법성, 정당성을 미래에서 찾으려 한다라는 부분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미래의 정당성, 합법성 이거는 영어로 legitimation 이거 한번 써드릴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미쳐가지고 민들레 보고 이쁘다고 민들레 색깔로 노랗게 쓰려고 노력해 보니까 안 보이네요. 네, 파랗게 썼습니다. 네, 이걸 미래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어떤 화가도 그린 적이 없는 그걸 그려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 보니까 예술가가 무엇인가라는 개념 다 똑같아요. 예술가가 무엇인가라는 개념 그리고 미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면 미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통째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술가야를 내 맘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사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조차도 예술 개념이 다르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창조성을 지니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술가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거기서 과연 예술가는 직업 개념도 아니고 이제 뭐가 될 것인가 막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메띠에와 매체 넘어가서 31쪽의 모방과 창안 좀 보겠습니다. 네, 모방은 영어로 imitation이고요. 창안은 invention이에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미테이션과 인벤션입니다. 얘가 모방, 얘가 창안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건 전통적인 과거 거장들을 모방해 가면서 학습해 나가는 미술의 방식이라면 이건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전에 없던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술의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겠죠. 이렇게 둘이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방은 동일성 위주가 될 거고 창안은 차이 위주가 될 거고 모방은 연속성 위주가 될 거고 창안은 새로운 거 위주가 될 거고 네, 어느 정도 이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단락 네, 모방을 위주로 하는 거에서 창안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미술 개념이 바뀌고 미술 교육의 틀도 바뀌었다면 그러면 그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32쪽 윗단락에 쭉 나와 있네요. 그 결과는 다음에 세 가지다 이렇게 나왔는데 세 가지 전부를 보지 않고 맨 마지막 것만 하나 볼게요. 첫째, 둘째도 재밌으니까 스스로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그 교육은 학생들의 작품의 내용을 논의하기를 회피함으로써 형식주의를 조장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기 수업을 하면서 크리틱하는 경우에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을 해와서 친구들 모두 작업을 내놓고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왜 했나? 어떤 마음에서 하게 됐나? 이런 동기 같은 것도 물어볼 테고 그리고 작업이 더 나아지려면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기하게 될 텐데
단순히 학생들이 그냥 서로 친구들 간에 우정 어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업이고 하나의 미술 교육이라면 선생님이 최소한 어느 정도 코멘트를 해 줘야 될 텐데 여기서 주제나 내용을 확 다루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새로움 자체가 가치라면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감히 그 부분을 다뤄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 학생들의 작품의 내용을 논의하기를 회피함으로써 형식주의를 조장한다. 다음 문장 보면 이것은 관대한 창조성의 이념과 미래에서 합법성을 찾는 미술사의 인식이 누적된 결과다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껏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현재 시점에서 맞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만 계속 지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자. 네. 이것에 대한 느낌을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으면 조금 더 와닿을 테고 이건 좀 개인차가 심하게 있을 것 같아요. 29쪽 메띠에와 매체 쪽에 보면은 메띠에는 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매체는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다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모방과 창안도 모방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흐름을 가지고 연속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성이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학파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 그냥 이 좁은 맥락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나머지는 모른다라고 더 쉽게 인정을 하는 반면에 이 두 번째 계열 같으면 역사적인 흐름을 벗어나서 더욱 새로운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역성도 벗어나서 뭔가 그 자기의 지역적 한계, 공간적 한계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더더욱 큰 절대 법칙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 안에서 예를 찾는다면은 우리 저자가 찾아놓은 예는 33쪽에 2명 나오는데 한 명이 칸딘스키고 한 명은 그린버그를 예로 잡았네요. 칸딘스키는 추상회화로 다들 알고 계시죠? 바우하우스에서 선생님을 한 적도 있는 작가이고 그리고 뭐 음악을 듣고 그걸 표현한 그림이나 너무 쉬운 거라서 네이버만 찾아봐도 칸딘스키 작업은 쭉 보실 수 있고 그린버그는 조금 더 아직 안 익숙한 사람 그린버그가 누구예요? 작가가 아니고 이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사를 옛날에 배웠으면 작가 위주로만 배웠다면 요즘 미술사 배우면서 아까 큐레이터 중에 하럴드 제만이 나왔듯이 이론한 사람들도 꽤나 중요하게 나옵니다. 특히 점점 동시대로 다가올수록 큐레이터나 이론가들의 역할이 제법 크기 때문에 그린버그는 화가로 말하면 잭슨 폴록 시대에 1950, 60년대 미국 미술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작가들을 이 작가의 가치를 많이 언급하고 그런 식으로 중요한 이론가예요. 특히 그 시기는 유럽이 패권을 잡고 있던 미술사에서 모든 중요한 작가들이 파리 위주로 이렇게 유럽의 패권을 확실히 잡고 있던 시절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도 유럽보다는 미국이 더 나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술의 권력조차도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오고 싶어 하던 그 시기. 그래서 미국이 아주 큰 규모의 너무너무 커다란 추상회화 같은 걸 그리면서 이것이 바로 현대회화다. 이게 새로운 미술의 정점이다. 막 이런 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홍보하고 이럴 때 거기에 많이 기여했던 이론가입니다.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설명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호소력 있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린버그는 되게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다 보니 당연히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책 뒤쪽에 보면은 그린버그를 씹어먹은 사람에 대해서도 나와요. 순서대로 가고 싶지만 일단 말 나온 김에 38쪽을 한번 볼까요? 38쪽에 위쪽 보면은 1966년에 어느 미술학교 런던에 있는 세인트 마틴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시간 강사를 하던 저처럼 그저 일개 시간 강사였던 존 레덤이라는 사람이 학교 도서관에서 클레멘트 그린버그 저서 예술과 문화라는 책을 대여한 다음에 세인트 마틴의 학생이었던 베리 플래너건과 함께 정물과 저작물이라는
제목의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참여자들이 그 책을 찢어 가지고 이렇게 진짜 우적우적 씹어 가지고 침과 함께 책이 으깨진 토 나온 것 같은 그거를 유리병 속에 담아서 화학 처리를 해서 이제 그걸 도서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 내놔라 하니까. 네.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서 작년에 2학기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한 번 다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동참을 하겠느냐. 내가 오늘 이벤트를 벌려 가지고 "얘들아 책을 씹어 가지고 여기다 넣자." 막 이러면 괜찮겠느냐.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런 행동을 받아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거의 용납을 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뭐 하는 짓이냐 그게. 그거는 예술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강사가 미쳐서 하는 테러 행위 같은 거다."라는 쪽이 쪼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해프닝은 전혀 해도 먹히지 않고 '호소력을 지니지 못하겠구나.'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1966 년에는 그게 통할 만큼 이게 아직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졌던 거죠. 이건 뭘 뜻할까요? 그린버그란 사람의 그 강력함이 너무 강해서 그거에 반발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아주 크게 형성이 되었고 그린버그의 책 한 권이 특히 런던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갖고 있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다 같이 반항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립이 돼야만 그 퍼포먼스에 다 같이 참여하고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아 이게 예술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줄 텐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의 변화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린버그의 책처럼 제가 씹어먹을 책 하나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있지가 않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 타겟을 정해서 그걸 공격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책이요? 왜 굳이 그 책이요?'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질 만한 책을 찾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